35강 수업은요, 133페이지 71번부터입니다. 133페이지 71번부터 35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71번 침투 탐상 시험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에 따라 현상제 적용 후 건조 오븐에서 건조할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장치는 해놨습니다. 이 건조할 때는 온도 조절 장치가 중요하겠죠. 다음, 시험체 절단 혹은 외력을 가하여 기계 설계 이상이 있는지 증명하는 검사는, 이게 시험체를 절단한다, 이거는 파괴 시험입니다. 파괴 시험은요, 재료 자르거나 힘을 가해서 재료 특정 측정을 검사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재료를 자르거나 하중 가하여 재료 특성을 검사한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72번 침투 탐상 시험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 의한 형광 침투 탐상 시험입니다. 시험체 표면에서 관찰하기 위한 자외선 강도는 800 마이크로와트 per 제곱센티미터 이상입니다. 그죠? 38cm 높이에서 800 마이크로와트 per 제곱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73번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에서 이거 VC입니다. VC는 가장 대표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겁니다. 이거는 항상 두 번째에서 먼저 읽습니다. C는 용재 제거성 염색 침투액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74번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에서 시험 보고서에 시험체 정보를 기록할 때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침투 탐상 시험할 때는 전도도 같은 거는 여기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도는 와전류 탐상 시험할 때 이제 포함이 돼야 되겠죠. 자, 74번 여기는 분명이나 재질, 치수 등을 기록해야 되겠다. 75번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에서 유화 시간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유화 시간, 사용할 침투액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염색 침투냐 형광 침투냐에 따라서 물 베이스 유화제는 상관없는데 기름 베이스 유화제일 때는 그게 다릅니다. 3분과 30초니까 다르죠. 시험체의 표면 거칠기, 여기에서도 상당히 관계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시험체 및 시험체의 온도, 이것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의 시험체의 재질 및 제거 청어리 상태, 요거는 여기서는 관련이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외의 라가 시험체의 재질하고 여기에서 유화제에서 제거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제거 처리 상태, 아직 제거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번이 잘못된 거고요. 76번 항공우주용 기기 침투 탐상 검사에 따른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식 분말, 수용성 현상제, 염색 침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건식 분말하고 수용성 현상제는 염색 침투액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KS 규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식 분말 쓰거나 습식 현상제 중에서 수용성 현상제를 쓰거나 무현상법일 때는 KS 규격에서도 형광 침투액에만 사용합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외선 조사 장치에서 근자외선 파장 범위는 320 내지 400 나노미터다. 옹스트롱은 뭐냐면은 3200 내지 4000 옹스트롱이다. 맞습니다. 다. 염색 침투액 계통의 침투 탐상 검사는 동일면에서 형광 침투액 계통의 침투 탐상 검사 전에 사용해야 한다. 아닙니다. 여기 혹시 형광 침투액을 한번 사용했는데 또 한 번 더 해보고자 할 때는 가장 간편한 방법인 또 염색 침투액 계통을 한 번 더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 틀렸습니다. 항상 형광 침투액을 먼저 쓰고 염색 침투액을 쓴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체류 시간이란 침투액, 유화제, 제거제, 현상제가 구성 부품과 접촉하고 있는 총경과 시간을 의미합니다. 시험체 내부 결함 검출에 가장 적합한 비파괴 검사법으로 짝지어진 것은 내부 결함은 방사선 투과 시험 RT, 초음파 탐상 시험 UT, 중성자 투과 시험 NRT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이제 많이 쓰여지는 경우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또 13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자, 77번을 한번 봅시다. 77번. KSB 0816에 따라 검사한 후 나타난 지시기록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을 내놨습니다. 사진, 스케치, 전사, 애칭, 이거는 부식은 하지 않습니다. 부식은 합격한 검사품에 마킹할 때 쓰는 거지, 여기에 기록할 때 기록 방법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78번.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 의거 압력 용기를 탐상한 결과 아래 그림과 같은 결함이 나타났다. 이 결함 해석으로 옳은 것은 앞에는 3mm입니다. 직선 선상이죠. 그 사이가 2mm입니다. 두 번째도 3mm 결함이 나타났고 세 번째와 두 번째 사이는 3mm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결함은 2mm입니다. 그럼 요건 어떻게 되냐 하면은 2mm일 때는 연속입니다. 그래서 앞에 3mm와 뒤에 3mm 요거는 연속 결함입니다. 결함 길이는 3, 3, 6하고 2 더해가지고 8mm가 됩니다. 뒤에 요거는 요 단독입니다. 선상결함 2mm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속 재료로 들어가네요. 알루미늄 메사이계, 이거는 이제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알시나실이라고 했습니다. 알시나실. 알루미늄 메사이계 주물용 합금의 용탕에 0.01% 정도의 금속 나트륨을 넣고, 요게 뭐 조금 퍼센트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 나트륨을 굉장히 소량으로 넣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0.01에서 0.1 정도 그 퍼센트 범위가 그 첨가되는 굉장히 소량이죠, 그죠? 나트륨을 요 정도로만 첨가합니다. 금속 나트륨을 넣고 주용에 용탕, 그러니까 녹아있는 용탕이 용탕 주입하여 조직을 굉장히 미세화합니다. 그러면 공정점이 이동합니다. 이동하면은 이 왜 그러나 하면 그냥 알루미늄하고 Si로 주물을 만들었을 때 이 공정점에서 육각판상 조대한 조직이 나타나서 잘 깨진다. 잘 못쓰겠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 이걸 연구를 했습니다.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계통을 약 0.01 내지 0.1% 소량 첨가하니까 이게 공정 조직이 이동함으로써 조직이 깨지지 않고 미세화하더라. 그래서 이걸 계량화 원소라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실루민인데 실루민입니다. 이게 실루민이에요. 이 실루민은 말이죠. AlSi계가 맞아요. AlSi계가 맞는데 나트륨은 소량 첨가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요걸 외우기 쉬운 게 알시나실 이렇게 하니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외워주더라고요. 자, 80번. 마그네슘하고 히토류계의 합금에서 히토류의 원소를 첨가할 때 요게 뭐 미시메탈이라는데 미시메탈의 형태로 첨가합니다. 마그네슘 히토류 합금에서 미시메탈에서 세륨을 제외한 합금 원소를 첨가한 합금 명칭이 이게 디디뮴이라고 합니다. 디디뮴 좀 어렵죠. 디디뮴. 히토류라는 것은 여기에 말 뜻대로 rare earth라고 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굉장히 적게 함량하는, 지구상에 적게 존재하는 걸 히토류 rare earth라고 합니다. 요게 요즘 중국에서 왜 지금 큰 소리 치느냐 하면은 히토류가 중국에 굉장히 많이 매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소리를 칩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제 전기 자동차도 지금 중국이 이 니켈이나 이런 원료가 풍부하고 중국이 이제 기초과학이 또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기 자동차가 지금 중국은 뭐 세계적으로 막 1위를 막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이 막 그걸 무기화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자, 어쨌든 마그네슘하고 히토류의 합금에서 히토류의 원소를 첨가할 때 미시메탈 이런 형태로 첨가한답니다. 그래서 이 미시메탈에서 쉐륨을 제한 합금 원소를 첨가한 합금 명칭은 디디뮴이란다 하는 거 알아두십시오. 요것도 우리가 지금 재료를 거의 지금 안 했잖아요, 그죠? 재료 하더라도 요즘 보니까 주로 뭐 학교나 이런 데 보니까 이렇게 신소재 부분 그렇게 많이 배우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조금 여러분에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는 요거는 여러분 많이 했습니다. 휘스커. 휘스커가 섬유입니다. 섬유 파이버, 섬유입니다. 이 섬유를 알루미늄이나 티탄 등 알루미늄, 티탄은 연성이나 인성이 높은 금속입니다. 여기에다가 녹인 게 아니고 균일하게 안에 배열을 시켜서 섬유 강화 금속 복합 재료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의 표기가 어떤 거냐? 섬유 강화 금속은 여기에 나와 있네요. 그죠? Fiber reinforced metal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fiber이 섬유입니다. reinforced 강화하고 metal은 금속입니다. 그래서 요거 앞 글자를 따서 FRM이라고 합니다. FRM. 요즘은 그 기술이 발달하니까 영어 용어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조금 벗어났습니다만 요즘 그런 용어를 들어봤습니까? UAM 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UAM. 요것도 urban air mobility. 그러니까 요즘 이제 도시에서 자동차가 말이죠. 이제 하늘로 날아서 가는 이동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미 UAM 많이 활용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도 현대자동차가 원래 보니까 미국에서 이걸 공개를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이 UAM도 많이 등장할 겁니다. 자, UAM이 된다면은 이것도 가볍고 강한 금속 재료를 신소재를 사용해야 되겠지요. 자, 그 다음 이제 한번 가봅시다. 다음 중 시험체 표면에 방청류를 도포된 상태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며 결과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파이 검사법은 방사선 투과 시험입니다. 이 방사선 탐상 부분 말이죠. 초음파 탐상 시험과 마찬가지로 내부 결함을 검사합니다. 내부 결함을 검사하며 표면에 방청류 도포되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방청류가 도포되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금속 용해 후 냉각할 때 처음 나타나는 초정은 무엇인가? 초정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철탄소 평형 상태에서 보면은 철과 탄소 4.3% 함량 금속이 액체 상태에 있다가 이게 공정반응이라는 1130도가 되면은 공정반응이 일어납니다. 오스테나이트, 시멘타이트 나타나는데 그 앞에 즉 공정반응 전에 정출한 결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초정이라고 한다. 공정 두 개의 금속이 합금해서 이제 여기에 공정 금속 레데뷸라이트가 1130도가 되면 나타나는데 그 전에 결정이 하나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초정이라고 합니다. 초정. 요것도 이제 또 초석이라는 것도 있고 이제 요런 문제가 조금 있으면 들어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여러분 아마 요런 게 열처리나 금속 재료할 때는 여기 세부적으로 많이 이제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초정이라는 것은, 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정이라는 걸 알아두세요. 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액체에서 고체가 나타나는 걸 정출이라고 합니다. 처음 나타나니까 초정이라고 줄였습니다. 정출, 처음 나타난다. 그래서 공정반응이라는 것은 또 뭐냐? 공정반응이라는 것은 공동정출입니다. 공동정출. 액체에서 고체가 나타나기는 나타나는데 두 개가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공정반응은 우리 딴말로 레데뷰라이트라고 하는데, 이 레데뷰라이트라는 것은 말이죠, 오스테나이트와 시멘타이트가 두 개 청산 조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걸 이름을 레데뷰라이트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속 표면의 스텔라이트. 이 스텔라이트도 굉장히 강합니다. 초경합금도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금속을 어떤 금속 표면에다 약간 녹은 상태로 접촉을 시켜 붙여버렸어요. 이게 표면이 굉장히 단단해졌죠. 이 표면 경화층을 제조하는 방법을 표면을 굉장히 단단하게 준다. 그래서 hard facing, face라는 표면입니다. 단단한 표면을 만드는 것이다. 이래서 hard facing이라 한다.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135페이지. 자, 금속의 일반적인 특성을 설명한 것 중에서 부적합한 것은, 우리가 금속 재료를 체계적으로 안 배워도 여기에서 문제가 드러 나오는데, 계속 이런 문제를 풀다 보면 반복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공부를 저도 이제 제가 경험인데, 옛날에 이래 어떤 책을 사가지고 앞에 계획을 씌워서 앞에서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니까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앞부분만 몇 분 깔짝거리다 뒤에는 막 포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저도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공업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혼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수학 정석이라는 게 있었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 모범 답안지에 보면 풀이도 있어요. 답도 있고. 그래서 이제 혼자 사다 보니까, 앞에 사다 보니까 깜깜하더라고요. 정말 눈앞이 깜깜한데, 이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정의도 있고 뭐 정의도 한번 읽어봅니다. 이해가 안 되면 그 밑에 그 예제가 있어요. 예제를 또 한번 풀어봅니다. 모르면 무조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익히 문제 보면은 그 답지에 또 모범답안 풀이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모르는 거는 두고 아는 거는 연표하면서 계속 이제 나가니까 빠른 시간 내에 책을 어쨌든 앞에서 뒤에까지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내가 한번 봤구나.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가는 거예요. 두 번째 가다가 보면 또 더 이제 좀 아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한 5번 이상 보니까 거의 많이 알아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고, 영어 같은 경우도 그 옛날에 그 뭐 영어책 뚜껑, 영어 정의라든지 이런 거 처음부터 아주 완벽하게 알고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건 모르고 이렇게 이제 쭉 넘어가고, 그 영어 정의에도 있었고 메들리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걸 한 8번 정도 자꾸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메들리 간단한 문장 같은 건 그냥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공부를 할 때 저도 이거 완벽하게 지금 다 알고 여러분에게 지금 뭐 제가 이제 강의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동행하면서 공부합니다. 여기에서 또 어느 부분에 어려운 부분에서 문제를 내면 저도 그 지금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지나치게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그런 거는 답을 체크하고 또 넘어가 봅시다. 그럼 어떤 때는 이해 안 되고도 넘어가더라도 자꾸 반복하면은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금속의 일반적인 특성, 이거는 여러 방면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금속은요, 고체 상태에서 결정구조입니다. 전기열의 부도체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조금 아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네요. 자, 그렇죠.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요거 다른 건 별거 없고요. 보기가 조금 잘못됐네, 그죠? 여기에 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 뭡니까? 나다, 그죠? 그래서 이거 잘못됐습니다, 그죠? 여기 좀 잘못됐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라가 아니고 다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라다. 이렇게 좀 고쳐주세요. 고체 상태에서 결정 구조를 가지는 맞고요. 전기열 부도체이다. 부도체는 전기가 안 통한다는, 열이 안 통한다는 양도체입니다. 잘 통하는 것. 금속 고유의 광택을 가진다. 전성과 연성이 좋다. 요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잘 틀리더라고요. 빛에 대하여 불투명체이다. 저 금속은 빛에 대하여는 불투명체다. 요거 꼭 좀 알아두시고요. 자, 요거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성과 연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표점 거리가 이게 인장시험할 때 어떤 재료 두 개 사이에 K에서 규격에 의해서 얼마만큼 거리만큼 그 펀치 같은 거로 살짝 점을 찍어 놉니다.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점을 찍어요. 그걸 표점거리라고 하는데 50mm 시험편인데 그 이제 표점거리 50mm를 찍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능 재료 시험기에 물리고 척에 물리고 이제 하중을 가면 늘어나겠죠. 파단했을 때 그 표점거리 그 사이 늘어났잖아요, 그죠? 그게 62mm이더라. 그럼 여기 연신율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부터 12mm 늘어났지요. 50분의 12 곱하기 100하니까 24%가 되죠. 여기 연신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용접 공정에서 용접 균열은 어느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고탄소강에서 용접 비드가 이제 열을 가해가지고 쫙 녹아가지고 이제 굳어지잖아요. 수축할 때 이 균열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침투 비파계 A형 표준 시험편 알루미늄 있잖아요. 그 중간에다가 520도 정도 분쟁본으로 열을 가합니다. 그럼 물을 부어버렸어요. 수축하죠. 그때 거기에는 털미식 균열이 생깁니다. 자, 여기도 그런 그 용접할 때는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스 용접할 때 보호구, 그 앞면에 보호구, 그 다음에 공구, 거기에 속하는 기구 장비로 틀린 것을 내놨습니다. 보호 안경, 토치 라이터, 팁 클리너, 끝을 깨끗하게 해줘. 웰딩 홀더, 요건 아닙니다. 용접할 때 홀더, 그거는 그 보호구와 공구에 속하는 기구 장비가 아닙니다. 자, 요거 알아두세요. 보호 안경, 토치 라이터, 팁 클리너, 요건데 웰딩 홀더, 용접할 때 그 이제 홀더 집어드는 그거는 아닙니다. 웰딩 홀더는 이제 집게 딱 집는 거 그건 아닙니다. 자, AW300A 교류 아크 용접기 규격상 전류 조정 범위로 가장 옳은 것은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알아두세요. 60 내지 300A다. 60 내지 330A다. 요걸 알아두세요. 자, 요 AW300일 때 300A일 때는 아크 용접 규격상 전류 조정 범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용접할 때 발생하는 잔류응력 제거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잔류응력은 낮은 온도로 그 저온 응력 완화를 하고 국부 풀림을 하고 논에 풀림을 합니다. 잔류응력은 풀림을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고온 응력 제거법은 없습니다. 잔류응력 제거법은 저온 풀림을 하고 국부 풀림을 하고 논의 풀림하고 기계적 응력 완화법하고 그 다음에 피닝법 요것을 합니다. 요 고온 응력 제거는 이 잔류 응력은 낮은 온도에서 이게 풀림을 하거나 열 처리를 하거나 풀어줍니다. 고온 응력 제거가 아니다라는 걸 꼭 좀 알아두십시오. 자,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침투 탐상 시험법 요 두 가지를 내놨습니다. 요 위에 있는 게 염색 침투 탐상입니다. 제일 먼저 이제 여긴 전처리는 제외했습니다.
침투제를 적용합니다. 침투 탐상 침투제를 적용하니까 자 보십시오. 붉은 게 이 안에도 결함이 확대해서 그렇지 실제로 이렇게 큰 게 아닙니다. 이 안에도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과잉 침투제를 제거하죠. 요렇게 이제 킴타올제나 헝겊으로 이렇게 이 부분 다 닦아줘야 됩니다. 요 닦아가는 과정입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현상 처리를 합니다. 현상 처리하면은 흰 걸 뿌려놨는데 요 안에 있는 침투제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 결함이 있다는 건데 실제로 결함이 이 부분에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 좀 넓게 퍼집니다. 관찰을 하면 유광 관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결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염색 침투법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고요. 자, 형광 침투법을 한번 봅시다. 형광 침투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황록색이니까 표시가 안 되는데 형광 침투제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 잉여 침투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유화제를 쓰는 경우로 한번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침투제가 있는데 여기에다 유화제를 또 적용을 했습니다. 그럼 표면 침투제 유화가 됐습니다. 여기 유화가 됐습니다. 안에는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잉여 침투제로 이걸 닦아냅니다. 물로 잉여 침투제는 물입니다. 잘 씻어 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되냐면은 현상제를 뿌리면은 현상제가 결함 속에도 들어가고 요 위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상제가 여기에서는 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안에 있는 형광 침투제 이렇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연소 관찰하는 겁니다. 이거 실제로 두껍게 되어 있지만 현상제가 이렇게 두껍게 발라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약하게 발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형광 침투제가 나오면 여기에 자외선 강도계를 비추면 빛이 납니다. 형광물질이 나타납니다. 황록색. 자, 우리가 침투 방법은 크게 이렇게 염색 침투와 형광 침투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갑시다. 60% CU, 40% 아연, 60% CU, 40% 아연 황동입니다. 복수기관의 판, 볼트, 너트 등에 사용되는 합금을 우리 문츠 메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톰백은 구리의 팔레이지 20% 아연 첨가한 황동으로 모조금이 이용됩니다. 이 톰백 안에 길딩 메탈도 있고 로우 브레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총칭해서 우리 톰백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길딩 메탈을 또 하나 해놨네요. 구리 95, 97%. 그러면 보통 이걸 구리 95, 그 다음에 아연 한 5%로 그렇게 합니다. 아연 5%. 구리 합금입니다. 그래서 톰백 중에서 제일 아연 함유량이 적은 걸 말합니다. 소총탄의 약첩. 약첩이라는 뭐라고 할까, 단약 들어가는 단두 쪽에 들어가는 그런 걸 약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해봤나 모르겠는데 단두 같은 건 빼면은 그 안에 뭐가 들어갔나 단약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내관 이런 것을 약첩 내관이라고 합니다. 포탄의 탄대 이런데 길딩 메탈을 씁니다. 그 다음에 에드미럴티 황동은 아연약 30%, 주석약 1%. 그러니까 73 황동인데 그 중에서 아연하고 구리를 조금 줄이고 주석을 약 1% 더 첨가한 겁니다. 이것은 주석 1% 첨가된 특수 황동으로 해소에 대한 내식성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배 같은 데 많이 쓰인다. 요거는 HRC 55 이상의 경도입니다. 팽창재수가 보통 강보다 적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수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담금질에 의한 변형이나 담금질 균열이 없어야 되는 것은 게이지용 강입니다. 게이지용 강. 이런 것들은 HRC 로크웰 경도 55 이상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마그네슘 주물 합금 용이할 때 주의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건 몇 번이나 나왔습니다. 주물 조각을 사용할 때 모래를 투입하는 게 아닙니다. 마그네슘 같은 조심해야 되는 게 산화하면서 폭발할 수 있습니다.
주조 조직 미시화를 위해 적절한 용타 온도를 유지해 줘야 되고, 수소 가스를 흡수하기 쉬우므로 탈가스 처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수소 같은 거 들어가서 이게 뭐 폭발하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고온에서 취급할 때는 산화와 연소가 잘 되므로 요거 산화 방지책이 필요합니다. 산화가 굉장히 잘 됩니다. 심지어 고온 공기에서는 폭발하니까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내식성 알루미늄 합금이 아닌 것은 하이드로날륨 알마하 내식입니다. 알마하 내식이 이거는 내식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알클레드 이것도 스테인리스관 같은데 여기에다가 알루미늄을 합친다, 두 개를 접합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좋은 성질을 얻을 수 있는 게 알클레드입니다. 알들이는 알루미늄, 마그네슘, 에사약금 전부 다 알루미늄 합금인데, 하스텔러인은 주요 성분이 니켈입니다. 하스텔러인은 A, B, B2, B3, C가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합금이 하스텔로이 B입니다. 몰리브덴 30%, 철 5% 포함된 합금입니다. 니켈이 물론 주요 성분입니다. 자, 록웰 경도 시험할 때 시험하중이 아닌 것은, 록웰 경도는 그 두 번 압력을 가합니다. 그래서 기준 하중이 A, B, C 스케일 상관없이 기준 하중 무조건 10kgF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시험 하중은 A 스케일일 때는 60kgF, B 스케일일 때는 100kgF, C 스케일일 때는 150kg입니다. 그 다음에 A, B, C가 있고 E 할 때는 다시 100입니다. F 할 때는 다시 60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스케일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B와 C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열 처리할 때는 HRC를 씁니다. 150kg을 씁니다. 250kg은 없습니다. 2500도 이상 C 이상의 고용융점의 금속 원소에 속하지 않는 것을 내놨습니다. 이거 다 표시가 되어 있죠. 크롬이 1875도씨입니다. 이것도 용융온도가 낮은 건 아닌데, 이 몰리브덴이나 텅스텐이나 탄탈람보다는 낮다라는 거, 요 보기를 보고 알아두시고요. 비중 7.3, 용점 232도. 여러분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알아야 되는 232도라는 것은 주석입니다. 저용융점 합금의 기준이 되는 게 232도입니다. 정확하게는 어떤 책에는 보면 231.9도라고도 해놨습니다. 그거 서로 틀렸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주석은 동소변태가 있고, 지금은 요즘 이약품이나 치약 같은 건 전부 석유화학 제품인데, 전에는 이 주석으로 만들어서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도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